첫 소식입니다. 4,200선까지 치솟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장중한 때 6% 급락하면서 3,9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까지 동반 하락하자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동 매도 주문을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6분 만에 4,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4% 넘게 하락하며 3,900선까지 다가갔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줄줄이 폭락하자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등락이 현물 시장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사이드카 조치에도 외국인의 투매가 계속되면서 3,9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오후 들어 4,000포인트를 되찾았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4,004.42로 마감하며 가까스로 4,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5% 넘게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블랙 먼데이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5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두 종목은 장중 각각 8%, 9% 빠졌다가 10만 원대와 5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자. 근데 그 대상은 당연히 시총 1, 2등 기업이죠. 이들 또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미 투자자금 유출의 달러 강세 기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까지 맞물리며 1,500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상승장이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서 투자하실 때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에다 미국 증시를 덮친 인공지능 종목 거품론이 우리 증시 급락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앞서 주요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들은 잇따라 인공지능 기술주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I would give it a higher probability than I think is probably priced in the market and by others. So if the market's pricing in 10%, I would say it's more like 30.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 확대와 대미 현금 투자 부담에 원달러 환율이 뛴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대급 코스피 급등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지만 단기적 과열 해소 국면이고 추세적 하락장으로 돌아선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이익 전망이 좋기 때문입니다. 미증시의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근데 한국 증시는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 올해 잠깐 반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조금 상황이 틀리다. 반도체 이유 있는 강세거든요. 시장의 관심은 조정이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KB증권의 경우 조정이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과 10일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 정책 드라이브를 예상했습니다.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구체적 계획과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3차 상법 개정, 금산분리 완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계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처리 방침을 공고히 하며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65세로 정년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에 올해한 입법을 내걸었던 점을 상기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관련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완고한 경영계와 대타협을 바라긴 어려워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연결하는 것은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앞서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방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 등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책 없는 노동시장 재편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60세로 정년 연장이 대중소기업 격차를 심화했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입니다. 노동계의 입법 촉구와 정부 여당의 법제화 속도전 과정에서 65세 정년 연장안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는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인권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상계엄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주도했다가 논란을 빚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시작부터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혼자 따로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퇴짜를 맞은 겁니다.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난합니까? 증언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이 퇴장당하고 시작된 질의에서 민주당은 12상 비상계엄이 인권 침해인지 또 구치소 방문 조사를 어쩌다 의결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김용원이 있는 구치소만 방문조사해서 인권 실태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석방구도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창호 위원장의 성희롱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당사자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흘러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톡톡 치면서 머리핀 잘 챙기라고.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꺼내며 인권위 차원에서 민중기 특검을 고발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경찰도 나 몰라, 검찰도 나 몰라,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국감을 하루 앞둔 만큼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계속됐습니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성역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감에서 할 게 변변치가 않거든요. 불순한 물타기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전날 국가정보원 국감이 끝나고 민주당 박선원 간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 대통령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성건 간사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을 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국정원의 의무예요. 언론 브리핑하는 것은 최소한만 보고한 거예요. 특별감사 부분만 가지고 거의 절대적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어제 본인이 브리핑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세요. F학점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늘 대통령실 국감으로 또 한 번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친 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신을 불공정하게 잘랐다며 결자 해지하라고 비판했는데 잇따른 당정의 엇박자와 맞물려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라는 현수막을 펼칩니다. 당원 주권을 앞세워 100% 완전 경선을 약속했던 정청래 대표가 최근 부산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공천 배제했다면서 결자 해지를 촉구한 겁니다. 이번 컷오프는 정청래 대표의 약속 파기, 당원의 선택권 박탈, 민주주의 훼손 사건입니다. 유동철 파이팅! 유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영입한 18호 인재로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서 낙선한 뒤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혁신회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부산 시당위원장에 앉히려고 수를 썼다는 게 유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친 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유 위원장의 억측일 뿐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 등이 낮은 점수에 영향을 줬고 면접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냉정하고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조강특위가 진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당위원장 선거가 치러졌다는 입장을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당권을 잡은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 세력과 기싸움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의식한 듯 정 대표는 당정 원팀을 강조하고 공개석상에서 몸을 낮추고는 있습니다. 우리 유동철 지역위원장이 무엇이 그리 특별하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최근 재판 중지법을 추진했다가 대통령실 만류로 철회하는 등 엇박자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법한 일도 명청 갈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정 관계가 아슬아슬해 보인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이 역시 정청래 대표가 돌파해야 할 숙제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YTN 사례도 언급하며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와 함께 원상 회복 방안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특정 매각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매각 사례를 콕 집어 거론한 것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나 특혜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감에선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보도한 YTN에 대해 김건희 씨가 복수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연락이 드리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이라며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ENT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YTN 지분 매각 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통일교축, 글로벌 피스재단 등 3곳이 참여했는데 유진 측은 총 3,199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써내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2인 체제로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쇼핑몰에선 정전으로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소식 김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여러 대가 줄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금촌나들목 부근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차량 3대까지 모두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 있었던 30-40분 정도 전면 통제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덤프트럭 운전자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녁 8시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영덕 방면 청주 영덕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의 동승자까지 모두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6톤짜리 화물차가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4.5톤짜리 차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시에 있는 쇼핑 복합시설 스타필드 건물에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내부 영화관에도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관람객들은 결국 영화를 보지 못한 채 상영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상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다시 재상영을 하던지 할 테니까 관객분들은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스타필드 측은 공용 로비 등에는 곧바로 전력 공급이 재개됐고 영화 관람객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해외 마약상의 지시를 받고 태국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3명과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B씨 등 45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해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28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등 대마 10.2kg을 태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 45명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반 동안 텔레그램이나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군 영내에 무단으로 반입해 태국 마약상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포스코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6명째입니다. 지난 7월 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대책 마련까지 약속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오전 9시쯤 정비 작업을 준비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50대 노동자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독성 가스인 불산이나 질산 누출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대응하다가 화학물질 누출을 막지 못하자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가스 배관 하나가 분리된 걸 발견하고 흡착포로 독성 물질을 제거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사업장에서 올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6명입니다. 경남 김해와 경기 광명 등 곳곳에서 건설 계열사 포스코 E&C 사업장 사고가 잇따랐고 전남 광양제철소 공장에서는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질타에 포스코는 장인하 회장이 직접 안전진단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혁신 계획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달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이갱 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제정된 법률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시작한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변호사와 정부 측에서는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방청하겠다고 했다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고난법 아이파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아이파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 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해 왔습니다. 미국 헌법은 세금 부과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산 제품에 물리는 세금인 관세도 해당한다는 원고 측과 아이파에 명시된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정부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아이파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도 의회의 고유한 과세 권한을 아이파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Can you point to any other place in the code or any other time in history where that phrase, together regulate importation, has been used to confer tariff imposing authority? Well, as to regulate importation, that was held in TWIA. So obviously, and that's... Okay, so an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held it in TWIA, but you just told Justice Kavanaugh that wasn't your lead argument. I think our argument goes a bit further than that as an interpretive matter, because if you look at that history, the history of delegates... Could you just answer the Justice's question? 이와 함께 대법원은 중대문제 원칙, 즉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에 명확한 승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쟁점도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중대한 행정행위인 만큼 의회에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심리가 완료돼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 선고만 남았는데요.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보다는 더 빨리 판결이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치러졌던 미국 일부 지역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를 한 상황인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선에서 승리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녹록지 않은 미국 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첫 해 중간평가 성격인 어제 선거에서 패배한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진보 아이콘 조란 맘다니가 당선된 것은 물론이고 민심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였던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 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여유 있게 승리하면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경제, 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리 하루 전까지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며 정부 손을 들어달라는 호소를 했고 지난 2일에는 정부가 만약 진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신께 기도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물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져서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지난 2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는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치면서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곧 다가올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쓰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지면 민심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트럼프 2기 후반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법원의 심리 결과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 한국에는 25% 관세를 적용했는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만약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는 기세를 올리면서 지금처럼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15%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1, 2심과 달리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이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반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면 지금의 관세 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대안들을 활용해서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상호관세 부과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언급이 됐었죠. 핵심은 국제적인 제약이 따르는 핵연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미국 내 건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별도 협정을 통해 국내에서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교적 과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페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협력하겠다며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만큼 최선을 다해 돕겠지만 미국 정부 안에서도 협상 상대가 더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And then as far as the details of approval, that's a little bit outside my lane, so I'm happy to not have to necessarily deal with every aspect of how that gets negotiated. But 실제 한미 국방장관 회의 이후 예정됐던 관세 안보 분야 팩트시트와 공동성명 발표도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 협정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좀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정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미국을 설득한다 해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연료를 정말 평화적 목적으로만 쓰는 건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호주도 쇠락한 미국 조선업과 IAEA와의 협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Nuclear power, not nuclear armed. Australia is a proud non-nuclear weapon state and is committed to stay that way. 여기에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활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면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면서도 한미 간 조율할 사안이 많아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잠수함 예산을 편성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합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고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대원칙일 뿐 아직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 한미가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어제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행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2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합니다. 운영위에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합니다. 양측은 최근 양대 노총이 촉구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새벽 배송 금지 제한 등도 다룰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혜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하고 민주노총에선 양경수 노조위원장 등이 자리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이후에는 종합쇼핑몰 부지와 국가 AI 데이터 센터도 방문하는데요. 오늘을 끝으로 지방 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이후에도 매월 한 차례씩 호남을 방문해 민심을 듣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학업이나 육아 같은 사정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쉬없음 인구가 1년 만에 7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8월 기준 육아나 가사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64만 1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었음 이유는 연령층마다 달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3명꼴로 1년 새 3.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모자라거나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 연령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이직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쉬었음 청년으로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1년 안에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인구는 33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는 33만 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사업 시작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유명 세일 시즌이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가 다가오면서 해외 직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수입품 단속 강화에 나선 관세청이 이른바 짝퉁 제품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명품 브랜드를 따라 만든 귀금속에서 최근 인기가 높은 라부부 캐릭터까지 모두 불법으로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이른바 짝퉁 제품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0만 전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내로 수입한 물품 중 총 60만 6,443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95%인 57만 점이 중국산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베트남산은 2.2%에 그쳤습니다. 이 중 몸에 닿는 장신구 250점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2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된 가짜 장신구의 57%에서는 납입 기준치의 최대 4,600배, 카드뮴은 120배 넘게 나왔습니다. 라부부 키링의 경우 조사 대상 5개 중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이 정품, 이 제품이 가품입니다. 이 가품의 경우 얼굴 부위를 만져보면 훨씬 더 부드러운데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340배가 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내분비계 교란 때문에 생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세청은 올해 해외 직구 규모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소비자에게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에 경각심을 가지고 구매를 자제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을 동원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을 금융당국이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관리를 선제 유도하기 위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 개선 권고를 부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택가격 상승을 내다보는 시각이 국민의 절반을 웃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입는 러닝 재킷 8종 가운데 절반은 비를 맞지 않아도 젖지 않는 발수성이 빨래할 때마다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이 늘어나는 대신 최대 주행 거리가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입장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적대시의 입장을 보여줬다. 인내심을 갖고 상응해서 상대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기업 등의 제재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불법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불발된 뒤 대북 제재를 잇따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런 제재에 적대시 입장을 보여주면서 인내심을 갖고 상응해서 상대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인 곳이 많고요. 충북 남부와 경북 등 붉은 곳은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 만큼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도 탁합니다. 현재 전북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올랐는데요. 오후부터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이 7.8도, 대구는 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의 선물을 애초에 받은 적이 없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자 김 씨도 결국 샤넬백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 씨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른바 배달 사고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유지하기 힘든 정황이 여럿 나왔습니다. 김 씨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을 다른 가방과 신발 등으로 바꿔간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전 씨도 김 씨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목걸이와 가방 등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도 결국 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통일교 측 말고도 청탁과 함께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건넸다는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부기가 대표적입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나머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김 씨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금 거부기를 대가로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당선 축하 선물 등을 건네고 그 대가로 초대 국교위원장 자리를 얻었다고 의심하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차례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발골절 같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 요청은 본회의의 상정에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가결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는데 서 전 실장 등은 기획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숨지자 해경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나 2년 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고 간 거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공판은 비공개로 60여 차례 진행됐고 기소 3년 만에 결심이 열렸습니다. 월북몰이라는 검찰과 정책 판단이라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 공방은 마지막 변론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부 대북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사건 은폐를 결정했고 군과 국정원의 첩보를 삭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방침대로 사건의 진상을 그대로 알리고 북한에 책임을 물었다며 은폐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박 전 원장도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원과 검찰, 국정원 일부가 꾸며낸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관심이었던 서해 피격 사건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종 책임자이자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엔 연설이 붙일까 봐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묻어버리고 자신을 사실을 은폐, 왜곡한 것도 모자라
고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 명예를 더럽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고 사망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고 월북이라고 단정하게 된 과정이 뭔지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술파티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피의자 회유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어제 서울 서빙고동에 있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감찰 중이던 서울고검은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70대 운전자가 1톤 트럭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행인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하얀색 1톤 트럭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채 달립니다. 건널목을 건너던 여성이 피하려 했지만 결국 트럭에 치였습니다. 서귀포시 손반천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쯤. 사고 당한 오토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곳이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로 차가 들어오는 걸 막는 길말뚝도 부서졌고 주변 상인들은 큰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벌써 사고가 나 있고 아줌마는 그 차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이 사고로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 70대 남성과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령에 따른 지병이나 차량 조작 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치료 중인 만큼 회복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21.6%를 차지하고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2년 동안 도피하던 수배자가 순찰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1일 투자를 빌미로 4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배회하던 고급 외제차를 수상히 여겨 번호를 조회했는데요.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차 요구에 A씨가 달아나자 경찰이 뒤쫓기 시작했는데 A씨는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도주를 이어갔고 3km 추격 끝에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외국인의 불법 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이뤄진 세계 정상들과의 회담 장소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현장에서는 회담 당시 사용됐던 탁자와 또 의전 물품을 볼 수 있는 건 물론 포토존까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아트홀에서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올해 박람회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핀테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 기업이 80여 곳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치러진 첫 일반 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 공화당의 참패였습니다.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도발을 했고요. 트럼프는 이제 시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맘다니 당선의 월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볼륨을 올리라며 도발했습니다.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민주당이 일본의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I just got back from Japan. I talked about the kamikaze pilots. I think these guys are kamikaze. They'll take down the country if they have to.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되면 연방 지원금을 끊을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맘다니의 급진적인 공약에 반대해온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가도 맘다니의 당선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AQR 자산 운용의 공동 창업자인 클리프 에즈니스는 SNS에 영화 혹성 탈출의 마지막 장면을 올리며 맘다니의 당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 프로페셔널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는 사회주의자가 뉴욕시장에 당선된 건 미친 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때 맘다니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렀던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맘다니를 돕겠다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와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협력 의사를 밝히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맘다니의 뉴욕시장 임기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치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붙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신 유행 옷을 빠르게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파는 중국 업체 쉬인이 프랑스 파리 도심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는데요. 정부와 파리시, 시민단체, 기성복 업계까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는 건지 김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중심부에 17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백화점. 개장을 기다리는 이들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줄 섰던 고객들이 앞다퉈 올라간 6층에선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 개점 행사가 열렸습니다. Très bonne impression. Le prix reste raisonnable et je vois que la qualité y est, la finition est très bien. 백화점 앞 다른 편에선 시의원들과 아동인권, 환경단체 등이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 쉬인의 강제노동, 환경오염 의혹 등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Je suis élu parisien, je suis candidat à la mairie de Paris et je ne supporte pas que ce type d'entreprise qui est dangereux pour les droits sociaux, qui est dangereux pour le climat, qui est dangereux pour cette ville et qui est même dangereux pour les enfants, eh bien, puisse s'implanter ici au BHV et même continuer à opérer sur le territoire national. 특히 최근 쉬인 사이트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이 판매돼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Shein, c'est la culture de la pédocriminalité et donc on devrait laisser faire ça dans la plus grande enseigne au cœur de Paris, mais qui a une honte internationale. 프랑스 정부는 쉬인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가 프랑스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사이트 운용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당국은 한 물류센터 직원들의 신고로 쉬인 사이트에서 팔린 인형 실물을 확보해 압수하고 인형 구매자를 추적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프랑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쉬인은 프랑스 다른 도시들에도 매장 5개를 더 열 예정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FA 시장에서 특급 선수의 상직은 100억 원대 계약입니다. 올해 FA 최대어 강백호, 박찬호 선수를 두고 100억 계약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팀에 남느냐 떠나느냐 스토브리그 찌어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프로 데뷔 4년 만에 골든글러브만 2차례. 신인왕 타이틀까지 거머쥔 KT 강백호는 명실상부한 FA 최대어입니다.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거포가 필요한 팀에는 꼭 필요한 장타자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100억대 계약 전망이 나옵니다. 공격과 수비, 주루 모두 뛰어난 기아의 유격수 박찬호도 특급 선수입니다. 기아와의 재계약이 유력하지만 유격수 보강이 시급한 팀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박찬호의 유니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2년 만에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으로 왕조의 기틀을 다진 LG에선 김현수와 박혜민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감독님까지 저희 셋이 이렇게 큰 화두로 남아있지만 줄줄이 저희 큰 건이 많아서 저희 팀이 줄줄이 잘 엮였으면 좋겠습니다. 굴비 엮듯이. 지금은 뭐 사실 어떻다 저떻다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두 선수 모두 잡아달라고 구단에 요청했지만 보상 선수 없이 영입이 가능한 김현수는 친정 두산 복귀 등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KBO가 올해 공개한 FA 자격 선수는 30명. FA를 신청한 선수들 가운데 오는 8일 KBO가 승인 선수를 공시하면 다음 날인 9일부터 모든 구단이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FA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프로야구 관중은 1,200만을 돌파하면서 한층 커진 스토브 리그는 올해도 최소 600억대 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강볼이 됩니다. 노시환 전진 천천히 1루에 경기 종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독수리가 잠시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19년 만에 한화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자, 드디어 손아섭 선수가 한국 시리즈 첫 타석을 맞이합니다. 첫 타석은 안타였습니다. 문현빈이 멀리 날려 보냅니다. 우익수 뒤로 던져 넘어갑니다. 노시환의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뜁니다. 포기합니다. 백투백. 심호준의 이 타구 좌익수 쪽에 떼고 블록합니다. 역전주자 그리고 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이렇게 경기를 뒤집는 한화 이글스. 항상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슈퍼문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뜨는 보름달 가운데 가장 큰 달이자 6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입니다. 가을밤 하늘뿐 아니라 시민들 얼굴도 환하게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위로 환하고 둥근 달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은 커다란 달을 올려다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달토끼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고 빌고 싶어요. 이제 수능 앞두고 긴장 많이 하고 있을 수험생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야? 토끼 모양 뭐야? 망원경으로 달을 바라보며 동화 속 달토끼를 찾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커다란 달이 선명히 담기자 여기저기서 탄성과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과학관 광장에는 슈퍼문을 자세히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망원경을 통해 달을 들여다봤는데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도심공원에도 달 구경 나온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받으며 더욱 신나게 내달립니다. 달이 유독 이뻐가지고 저 잘 띄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이고요. 달은 지구를 타원 궤도로 도는데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할 때 뜨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 부릅니다. 일반 보름달보다 최대 14% 크고 30%가량 더 밝게 보입니다. 특히 이번 슈퍼문은 올해 가장 큰 달이자 2019년 이후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떠올라 6년 만에 가장 크고 밝았습니다. 그 근지점의 거리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슈퍼문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지점에 가장 근접한 달이 이번 슈퍼문입니다.
내년에 가장 큰 슈퍼문은 12월에 찾아옵니다. 늦가을 밤하늘에 떠오른 가장 큰 보름달.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환하게 밝혀줬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혈액암 투병을 이어가는 배우 안성기 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박정훈은 그제 에세이 출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통화나 문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가족분께 근황을 여쭤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선배이자 스승이고 친한 친구이면서 아버지 같은 참 존경하는 분이라며 말은 덤덤하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슬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가운데 늦가을 정취가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내륙에서 안개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까지 미끄러우니까요.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도 탁합니다. 현재 전북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올랐는데요. 오후부터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츰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이 7.8도, 대구는 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고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데다 건조하기까지 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매우 쉽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